자, 이번엔 안철수 캠프 분위기를 좀 볼 텐데요.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뭐 좀처럼 이렇게 올라갈 기미를 안 보이니까 뭐 상당히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이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건너가기까지 했는데 눈물의 이런 어떤 유세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장면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안철수 후보한테 정치 생명을 걸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난다.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는데 오른쪽 적폐 청산했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왼쪽에 적폐 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사명을 띠고 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네, 변호사이고 광명 의뢰에서 예.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이제 본인의 그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데 본인의 정치 생명은 지금 위기의 상황이니까 아마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걸 뭐 굳이 개인적인 소외로 제가 뭐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은 자기는 친문 패권의 실상을 겪어봤다 나는. 그런 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될 거냐고 봤을 때 너무 답답한 마음, 절실한 마음, 그것이 저렇게 이제 눈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저는 한번 그 패권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좀 전에 저희가 봤을 때 문재인 후보 측 유세에서는 저 춤추고 막 정말 즐겁게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후보 측은 분위기가 굉장히 눈물까지 뚝뚝 흘리고 막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현주 의원이 저쪽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넘어간 시점이 며칠 안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던 시점에 이제 그 탈당을 하고 네. 당적을 바꿨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그 상당히 당혹스러운 현실을 겪고 있는 측면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방금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셨던 친문 패권주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문재인 핵심 측근들이 거의 다 배제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 그 다음에 이재정, 이 시장, 이렇게 많이 짜여졌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쪽하고 다 짜여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선대위 과정에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유심히 봤어야 되고 언론에서 좀 평가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들이 중앙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문재인 측근들이 거의 다 배제되고 이재명, 안희정 지사의 캠프에 뛰었던 사람들로 대거 채워졌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사실상 친문 패권의 종말을 선언하는 중앙선대위였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또 안 읽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현주 의원이 안철수에게 정치 생명을 걸었다 하면서 눈물의 연설로 호소를 하는데 정말 이현주 의원부터 정치 생명을 위탁받은 안철수 후보는 저만큼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뭐 이렇게 네, 네. 여러 가지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예. 후보 본인이 정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저 정도로 하는데 후보 본인이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친문 패권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 캠프 측 굉장히 비상이 걸린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여기에 친문 패권을 비판하면서 탈당했던 김한길 전 대표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네. 정치 지도자는 해처럼 스스로 발광하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달처럼 남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의 한계는 너무나 뚜렷한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 안철수는 누구의 안철수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소신,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고 스스로 험한 정치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고영신 교수님, 네. 백의종군 선언은 진작 나왔고 네. 어제도 이제 그 얘기 했습니다만 저 얘기를 들어보면 발광체냐 반사체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본인도 좀 돕겠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지난 4.13 때 민주당과 연대 이런 부분에 아주 근본적인 그런 전략적인 어떤 생각이 달라가지고 사실은 백의종군 선언을 했다가 네네. 침묵을 지키면서 뒤에서 간접적으로 돕다가 이제는 전면에 나선 셈 아닙니까? 김한길 전 의원이.
그런데 지금 뭐 박을광체냐 반사체냐 하는 것은 결국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수성가한 뭐 기업으로도 그렇고 교수로도 그렇고 정치인으로도 자수성가한 사람이지만 스스로 빛을 내는 네, 사람이라는 스스로 걸. 빛을 내는 사람이고 뭘 만들어 온 사람인데 그리고 주장하는 거죠. 네, 그렇게 네. 주장하는 거고 비교를 한 거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후광으로 그렇게 대통령이 됐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 말하자면 문재인 후보는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수석 비서실장을 거쳐서 친문 세력의 그러한 지원하에 나온 사람 아니냐 네,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본인 생각이시고 예.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안철수 후보 자신의 문제입니다. 네, 네. 말하자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그러한 정체성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또 TV 토론에서 지금 한 3차까지 있었습니다만은 누가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가 교수도 있고 네. 좀 고소도 했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발굴의 실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예. 그 기대에 못지지 못하고 초대가 아니냐는 그런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지지율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김한길 전 의원이 뭐 선거 전략에다 정책 전략가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런 분들이 와서 힘을 보태주면 안철수 후보한테는 새로운 반등에 어떤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나아가서 김한길 전 의원뿐만 아니라 김종인 또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이런 분들을 모셔와서 안철수 후보의 40석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에다가 맨파워 부족 네, 그런 네. 부분을 보완해서 저런 분들이 모여서 통합정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은 믿고 맡겨도 안철수 후보는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국민들 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부동층으로 간 사람들이 다시 회귀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이 후보. 자, 이현주 의원은 눈물의 유세를 하고 김한길 전 의원은 백의종 군으로 돕겠다고 그러는데 정작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 가서 또 이 구설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3차 TV 토론 때 한 얘기가 또 빌미가 됐는데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그분 말씀은 북한과 관계가 언제 개선되겠습니까? 수십 년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담입니까? 그분의 농담입니까? 그분의 진담은 조금 전에 본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집권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가요, 지난 21일에 전라북도 정읍의 한 유세장에서 박지원 대표가 한 얘기에 대한 말을 한 겁니다. 뭐가 농담이라고 한 거냐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 대사가 될 것이고 여기 옆에 있는 지역구가 정읍인 유성엽 의원은 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토비 토론회에서 물어보니까 농담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전라북도 정읍 분들이 화가 대단히 났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당의 대표로서 공당의 대표로서 그러면 농담으로 유세를 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진지하지 못하고 뭐 유세를 뭘로 알길래 그 마이크 잡고 농담을 하느냐. 오히려 이런 지적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평양 대사라는 거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사는 뭐예요? 국교를 수립한 나라 수도에 파견하는 게 대사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과 수교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은요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에요. 네, 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의 규정인데 그럼 우리가 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 대사 평양 대사란 말 하나 자체가 국민당의 그럼 대북 정책은 또 뭐냐? 일파만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건 농담으로 뭐 치부한다 해갖고 그래 퉁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네. 좀 더 진지한 해명, 또 잘못이 있었으면 그 사과가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까지 겹쳐서 굉장히 초조한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다시 호남을 찾았습니다. 예, 상당히 부담스러운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4.13 총선 때 김무성 대표가 장관 만들어준 사람이 한 50명 정도 네.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언론의 비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유세 현장에서 들뜬 분위기와 그다음에 환호하는 그 지지자들 앞에서 정치 지도자가 의미 있게 중요하게 무게 있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상 어제 뭐 박지원 대표가 이 평양 대사 발언은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아까 이제 신재호 교수 이야기했던 헌법의 문제, 그다음에 국가 간의 문제, 그다음에 그럼 통일을 하지 말자라는 거냐라는 문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조국의 이 독립이 되면 대한민국의 문지기를 할 거다. 유명한 얘기죠. 예, 그 이야기처럼 박지원 그 대표가 강하게 남북의 협력과 화해 그리고 평화적 교류 이 부분들을 강조했던 상당히 상징적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승민 그 후보가 저 부분에서 강하게 치고 들어왔던 게 더 외려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저거를 농담으로 치부를 해버리면서 네. 오히려 유성엽 그 다음에 박지원 이 두 사람을 상당히 머쓱하게 만들었던 요게 더 큰 문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국민의당이 어떤 지지율 반전을 위해서 또 카드를 하나 의욕적으로 뽑아들었습니다. 지난번 국회 청문회 때 스타가 됐던 이용주 의원 기억하실 텐데요. 권양숙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친척도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또 나중에 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문재인 후보의 아들인 문준용 씨를 비롯해 전 영부인의 친척 5급 권모 씨, 대통령 비서실 출신인 1급 황모 씨,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4급 정모 씨, 특별한 배경을 바탕으로 고용정보원에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제보자들이 내부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특혜 채용 당시에 고용정보원 내부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 자리에 특별 채용 형식으로 올 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점, 무직 상태에서 왔다는 점, 그리고 참여정부의 다른 청와대라든 다른 직장에 근무를 하다가 아무런 연구 없이 근무했다는 점 등이 특혜 채용의 근거로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나온 고용정보원에 이 권양숙 여사의 친척도 특혜 채용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왜 문준용 씨 외에 특별 채용됐던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었죠. 2명인데 2명이니까 또 한 사람, 김모 씨로. 김모 씨였죠. 그 김모 씨 채용 경위를 알면은 문준용 씨 채용에 불법이 있었느냐, 특혜가 있었느냐 여부를 좀 판가름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김모 씨 부분은 지금 국민의당에서 아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점, 고용정보원에 그 채용이 된, 특채가 된 다른 인원들이 보면은 다 그 참여정부 때, 노무현 당시 정권 때 실세인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고용정보원의 채용에 뭔가 특혜적인 요소가 많이 보인다고 하면은 문준용 씨 채용에도 지금까지 보인 그 의혹의 점들이 있기 때문에 문준용 씨 특별 채용도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다른 고용정보원의 그 이용주 의원이 봤을 때 특별하게 뭔가 좀 특혜가 있었다고 짐작이 가능한 5명을 거론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용정보원에서도 본인들의 그 기관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고용정보원에서도 좀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렇게 아까 이제 읽은 사람들 명단을 쭉 얘기하면서 자, 어제 오후에 발표를 했는데 이용주 의원 1시간쯤 있다가 권양숙 씨의 친척은 해당 안 된다. 또 이랬다가 다시 권양숙 여사 친척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발표해서 이게 뭐가 맞냐 기자들도 뭐 논란이 설왕설래가 있어요. 어쨌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급하고 좀 조급한 그런 것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네거티브 공격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들어도 그렇겠지. 하고 또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먹히는 거거든요. 네. 공격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든가 또 어떤 근거가 국민들이라든가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럴만하네. 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가더라. 내부 누군가가 이런 제보를 했더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번의 경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은 참여정부 인사들, 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고용정보를 많이 갔다든가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모르는데 특히 권양숙 여사를 거론하려면 그게 합당한 증거를 제시를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당이
오히려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해지고 특히 안철수 후보가 원래부터 네거티브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급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 어떻게 보면 좀 과한 대응이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재단 측에서 즉각 성명을 내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권양숙 여사에게 확인한 결과 고용정보원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사람이 없다는 거 드러났다라고 이제 노무현 재단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있나. 권 여사가 말을 잇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반응 보면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 특징 두 개가 있잖아요. 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경고성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경고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거티브 공세가 격렬해지면 격렬해질수록 안철수 후보가 손해거든요. 그런데 이 네거티브를 하면서도 여기서 일관성을 놓치고 그다음에 권양숙 여사가 말을 잇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 이퀄 새정치 이퀄 정당함 그다음에 합리적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국민의당의 선거 대책위가 까먹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네거티브를 통해 가지고 적어도 1%를 흔들겠다, 2%를 흔들겠다 하는 기본적인 전략과 전술 속에서 구체적인 목표치가 나오면서 치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제보가 들어오고 그 제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 제보를 던졌다가 회수했다가 또 던지고 이러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 자체가 외려 네거티브를 통해서 지지율 상승을 이끌겠다가 아니라 네거티브를 통해서 지지율 하락을 촉진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국민의당 선대위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런 가운데